네, 평안하면 공명선거 갑시단 오늘 모금 생방송으로 카이로스 진행하는데요. 이 시간 게스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공명선거 갑시단장 김디모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네, 예. 이번에 또 뭔가 성과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계속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전에 그 이재명 후보를 그 초딩 시절에 집단 강간을 했다라는 이제 악성 가짜 뉴스를 퍼뜨린 그 사람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보해 주시고 주시는 족족 저희가 성관위와 고발 조치해서 이런 부정선거 가짜 뉴스를 척결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 뭐 고발 활동을 안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제보 좀 해주십시오. 제보해 주십시오. 없어. 예. 제보하면 한마디로. 저희가 아니 뭐 그렇게 썼다가는 아작이 나기 때문에 예. 아마 지뢰 안 올린 것 같고. 예. 예. 참 지금 언론에도 뭐 윤비어 첨가가 창궐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 없습니다. 없어서 유치원 때 동료를 폭행했다는 뭐 이런 가짜 뉴스의 유치원? 예, 뭐 이제 그런 식이라도 중고등학교도 못 보낸 판에 유치원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식의 안 되는 가짜 얘기를 하고 뉴스라도 있어요. 예. 유치원이나 단 한 어디는 개도 없었어도 없었어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거는 그 어떤 제보도 유사한 것도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래서 네. 뭐 특정 후보를 이렇게 결사옹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없는데 어떡합니까? 만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안나무 이사장이십니다.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특별히 또 그 넥타이가 산뜻하네요. 아니 네. 저기 아니에요? 어제 그 저기 육개장 국물이 튀어가지고 딴 넥타이로 하고 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또 빨았어요. 그거는. 그리고 오늘 정말 언론계의 스승이시고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변상욱 대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아유, 네. 예, 계속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묶여 있는 몸이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진짜 어려우셨거든요. 아유, 뉴스가 있는 저녁 여러분 뭐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그게 거의 주간급 단위의 그 정말 열정과 그 노력이 기울여져서 나오는 네. 어느 최고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브리핑 또 직접 다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520편 정도 썼더라고요. 네. 예, 기획하고 쓰고 다만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붙여주고 하는 작업은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아니 그래서 그 없어지면 얼마나 시청자들이 서운해하시겠어요. 글쎄 네. 말이에요. 저희가 평안나무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네. 하고 싶습니다만 네. 뉴스가 있는 초저녁 어떻습니까? 너무 괜찮네요. 근데 초점이요. 있죠. 예.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건 맞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네. 아. 오늘 근데 어느덧 또 YTN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오늘이 예, 예. 뉴스가 오늘, 있는 저녁. 예. 뉴이죠, 마지막 네, 방송. 맞아요. 네. 되게 시원섭섭하실 것 같아요. 뭐 시원만 하죠. 뭐. 시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그냥 한자 말로 그냥 제가 사자성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안 쓰는 말인데 요새는 순갱노회라고. 그 처음 듣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소양 농어 그렇죠. 예. 네, 순자는 나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물. 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죽입니다. 국물. 예, 그 나물국하고 농어의 회, 노회. 네. 예, 근데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진나라 때 벼슬 하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제가 떠돌다가 진나라에 와서 벼슬을 하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부는데 문득 느껴지기를 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또 내 몸 따라서 사람이 살아야지 언제까지 남의 뜻 또는 뭐 남의 눈치 보며 또는 자리 하나 차지해서 앉아가지고 그런 걸로 보낼 수 있나. 예, 고향에 따뜻한 국물과 농어회가 생각난다. 마차를 돌려라. 네. 그래서 그냥 바로 고향으로 가서 다시 네. 돌아오지 않은. 예. 예. 아니 근데 또 이 말씀하시면 자의에 의한 선택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좀 편안해지실 거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더 힘들어진다고? 다른 이제 시청자분들이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듭니다. 아니, 뭘 보냐 도대체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하고의 약속이긴 한데 예를 들면 또 옛날 얘기 자꾸 하기가 이상한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가 두 분이 계신데 네.
한 분은 스페인 분입니다. 살라만카 대학의 우나무노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스페인 분은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가 계신데 네. 산타야나 교수가 이제 저한테 가르쳐 준 거는 이제 세상을 보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조적인 깊이. 그다음에 우나무노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처절한 기독교적인 고뇌와 저항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인데 산타야나 교수가 마지막 날이 됐어요. 교수로서의. 그래서 이제 구름 같은 청중들이 모이고 강당에서 막 강연을 마지막으로 하다가 갑자기 창문을 보다가 개똥지 바퀴 새가 한 마리 울었나 봐요. 창가에서. 그랬더니 봄하고 약속한 게 생각났습니다.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휙 나가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양반도. 어이구. 이거 지금 암시하시는 거 아니죠? 네, 상당히 두렵습니다. 시골에서 농어회 뜰 때니까 그때부터. 어디 묶어놔야 돼. 묶어지게. 아니 많은 분들이 네. YTN을 보시면서 YTN 하면은 이동영하고 뉴있죠. 이거 두 개가 거의 많은 국민들이 애청하던 프로인데 저 진짜 교과서처럼 봤습니다. 둘 다 네. 두 분 다 이제 뵐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도대체 뭘 보냐. 아니, 뉴스가 어떡하냐, 있는 그러고 저녁은 네. 저널리즘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그 유의미했던 것이 다른 데서는 보도하지 않는, 다른 데서는 다루지 않는 이슈를 과감하게 이걸 TV 화면에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변상욱 저널리즘 아니고서는 그걸 소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좀 더 이렇게 진두지휘 할 수 있었으면 더 하고 싶은 게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거야 뭐 잠깐 3년 기한으로 이제 계약직으로 참여한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원했던 것은 시민의 집단 지성이 발휘되고 있는 이걸 그 단어를 또 쓰고 싶지 않아서 자꾸 말이 엉키는데 그냥 기성 언론, 비기성 언론들의 활약이 점점 커지고 깊이와 또는 정보의 양이 커지는데 그것을 계속 게이트키핑이라는 핑계로 기성 언론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것을 갖다 묶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뉴스타파든지 권지현 팀장도 한번 왔다 갔죠. 네네. 평화나무도 올 수 네. 있고 뉴스타파도 올 수 있고 셜록에서도 올 수 있고 열린 공감 예. TV도 올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름대로 진실 쪽에 접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조금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죠. 뉴이저 통해서 그런 네. 이슈들이 정말 꼭 국민이 알아야 될 이슈들이 TV 화면에 또 포털에 탈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흔히 이제 라면 먹는 거나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젓가락 중에 누구 하나는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야 돼. 그 친구가 없으면 그 다음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가 뜨거운 국물에 발을 담궈야 그 다음 사람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시작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데 네. 뉴이저가 그렇게 조금 열면 그 뒤를 따라 조금 더 들어오고 또는 뭐 이동영의 네. 뉴스 정면 승부도 이제 그런 역할들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뭐 나올 거라. 나올 수 있어요. 나올까요? 말씀하신 아니 지금 저희가 굉장히 다 마음이 우울한 게 이제 이런 게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3년 계약 끝나서 이제 그만두셔도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 모셔가려고 아마 지금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할 겁니다. 아마 그 집 앞에 막 스카우트 경쟁. 네, 스카우트 경쟁을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김용민 사장이 페북에 글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어떤 글이었죠?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예를 들면 지금 당선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된다면 마치 나를 점령군이나 뭐 승전국에서 내려온 어떤 뭐 꽂아놓은 낙하산이나 이렇게 볼 텐데 저널리스트가 그런 이미지로 굳어지면 안 된다. 자 이제 지가 편들었는데 그 지 편든 것이 뭐 이겼으니까 한 자리 하겠군. 이런 이미지로 거기에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반대를 하면 뭐 조금 더 정부가 구성되고 잘 하는지 감시 좀 하다가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바로 내려와야지라고 했던 건데
김용민 이사장도 그렇게 다 비슷한 적었더라고요. 생각을. 네, 저는 선생님께 배운 것 중에 이게 되게 항상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에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자는 현장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기억나세요? 기계적 중립에 대해서 기계적 중립을 마치 진짜 신성시하는 문화가 네. 2000년대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신 분이 변상욱 선배였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중립을 되게 좌표로 생각을 해요. 여와 야가 있으면 중간, 뭐 보수와 진보가 있으면 중간인데 중립의 본 뜻은 등뼈를 꼿꼿이 하고 똑바로 서 있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에 가서 기웃기웃하고 굽실대고 이러지 않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지현 팀장한테 맨날 이렇게 너무 과하게 런 할까봐 제가 가끔 누르는데 절대 저는 과하게 하지는 않는데. 저널리스트는 네. 관점과 감성을 갖지 않는 100% 순도의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런 패러다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저널리즘은 분명한 관점과 감성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려고 뛰어들어서 몸부림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조금은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거나 네. 내가 조금은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국가와 국민에게 이걸로 공헌할 수 있는 길은 무언가는 그걸 가지고 진실에 접근을 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맞습니다라고 근거 자료를 다 찾고 연구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일 편한 거죠. 뭐 이쪽 얘기도 써주고 저쪽 얘기도 써주면 뭐 양쪽 가만히 있을 테니까라고 하는 거는 진실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살자리를 열심히 찾아본 거죠. 그건 아닙니다. 몸살이고. 예. 그렇죠. 예. 아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항상 이끌어 주셨어요. 그 요즘에 변상욱 선배님, 그 우리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그 지난 정부 때는 그 권력 감시다 이러면서 예. 문재인 정부나 또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개혁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엄중한 잣대. 뭐 하여튼 문제를 삼고 또 브레이크도 걸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그 권력 감시의 기능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이번엔 윤석열을 제대로 향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마 구조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0일 날인가요? 이제 언론학회 학술대회가 열렸을 때도 거기서 나왔던 것이 네.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의 언론들의 기사가 찌라시 수준이냐라고 하는 부분. 근데 거기서 교수님들은 찌라시하고는 차마 말씀 못 하시고 네. 예. 뭐 타블로이드 황색 언론. 이런 걸 배워야 돼. 이게 이런 언어들을 써서 다 알아듣지만 이렇게 근데 거기다 이제 세게 얘기하면 찌라시화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찌라시의 순서대로 따지면 15개 언론을 이제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15개 언론들이 이제 네이버와 다음에 올라가니까 그걸 평가를 했는데 역시 중앙일보, 조선일보를 갖다 선두로 해서 찌라시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수님들이 마지막에 분석한 걸 보면 이게 사주의 힘이 강할수록 찌라시화가 빠르고 강하더라. 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주의 힘이. 예, 뭐 우리는 하나야라고 늘 뭉치는 사주께서 직접 폭탄주를 말아주시는 조선일보라든가. 그다음에 사주께서 엄청난 미디어 그룹을 소유하시고서 뭐 사장 대표에 항상 앉아 계시는 뭐 중앙그룹이라든가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신 예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 위험한 그 상황이 타개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신문부터 시작해서 한국일보 모든 신문들이 다 건설업자라든가 건축업자라든가 각종 기업체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주의 입김은 나날이 강해지고 기자들은 직능단체로 뭉쳐가지고 노조나 기자협회로 뭉쳐서 여기에 저항해야 되는데 그 저항은 뭐 다 사라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언론은 그럼 사주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결국 자기한테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줄 사람을 편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지형이 상당히 난삽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버텨야 되는 게 이제 밖에 있는 뉴 미디어 또는 무슨 SNS나 또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시민 언론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또 뭐 직선 곡선 뭐 가로 세로 뭐 이런 완전히 장악해서 네. 오히려 그쪽이 더 융성한다면 이건 뭐 앞을 참 내다보기 어렵죠. 네, 가로세로 연구소.
10시간 만에 22억.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우리 방송 2시간 만에 374만 382원. 네. 아니, 이 원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이게? 제일 보람 있는 일은 저한테 언젠가 몇 년 전,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좋은 언론을 만드는 길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길래 돈이다, 돈. 돈이 좋은 언론으로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아우 저 최민희 이제 돈 얘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했는데 이제 그게 정설이 됩니다. 정설이죠. 네, 민원연에서도 네. 그 얘기가 나오고 뭐 네. 예를 들면 언론학회에서도 그런 내다보는 얘기들을 눈이 자유롭게 있으셨어요. 하면서 돈이 어떻게 좋은 언론으로 들어가서 선한 역할을 계속 할 것인가. 이게 화두가 돼 있더라고요. 네. 보람찼습니다. 그 네. 돈으로 뭔가 누군가의 그 생각이나 어떤 팬대를 좌지우지 않으려고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가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좋은 언론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같고 그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도 어떻게 조달하느냐도 이제 관건인데 그걸 두고 이제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형, 그러니까 뭐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언론의 모형도 있을 네. 것이고, 네. 아니면 뭐 착한 자본으로부터 이렇게 조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착한 자본으로부터 조달받는 거는 뭐 그건 불가능한 그런 환상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선배님 말씀에 조금만 더 하나 네. 토론을 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왜 지금 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언론들이 이렇게 찌라시 수준의 기사를 내게 되는가? 일단 뭐 이게 그 결국엔 과거엔 종이 형태로 이제 신문들이 나왔을 때는 예.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게 뭐냐면은 편집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사의 그 경중에 따라서 어떤 건 아예 그냥 네. 지면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기사를 좀 굉장히 그 가치에 따라서 짧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신문을 보면은 그 품격이란 게 느껴지거든요. 자기들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이 온라인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슨 뭐 그냥 그 클릭만 될 수 있다면 뭐 아무 기사나 막 쏟아내는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제 편집의 그 이런 그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건 뭐 무한한 그런 그 기사 공해들이 네. 가능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들면서 이 편집의 기능이 좀 회복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 편집의 기능이 뭐 세계 모든 언론들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의 지성과 판단력이 훨씬 더 빨리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편집 데스크가 편집하는 실력 가지고서는 그걸 못 따라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신뢰가 떨어지죠. 그 언론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안이 뭐냐를 고민하다가 예를 들면 프랑스의 르몽드 같으면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사회부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시민들 앞에 놓고 독자들을 놓고 끌려나가서 거기서 정치 기사가 왜 그따위밖에 안 나왔냐 그 기사가 그때 저희 상황이 이랬는데 기사를 이렇게까지는 취재를 해봤는데 여기가 어떻게 막혀서 이렇게 국장이 설명하고 정치부장이 설명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큰 신문의 편집국장이면 말이지 청와대에서나 오라 그러면 갈까 뭐 이럴 텐데 국민을 가르치려고 가서 하시잖아요. 땀을 이분들. 뻘뻘 흘리면서 쩔쩔매면서 시민들한테 설명하는데 그게 결국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신문 문제가 있어라고 맨날 지적했는데 함께 모여서 함께 토의하고 함께 만들어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도 함께 참여하는 그렇죠. 언론인 예. 거니까. 물론 간부들을 만나서 따지는 게 아니라 각 기사에서는 기자들이 시민들의 도움을 집단지성을 갖다가 얻어서 쓰는 기사, 협업하는 기사. 네. 그래서 바이라인에 아무개 기자와 아무개 시민 누구가 함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허화나무가 한번 시도해보고 예. 싶네요. 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은 언론을 얻게 되는 거고 네. 언론은 시민들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런 방금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해주신 그 프랑스 르몽드지가 그 콜걸 보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고 이 사실을 안 우리 그 건사랑 우리 이사장님을 고발한 건사랑 팬클럽 여러분들은 프랑스 르몽드지에 가서 왜 콜걸이라고 나왔는지 이 언론사고 시민 참여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건 항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가서 왜냐하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허공에다 대고 악수를 하면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 같더라라고 기사를 갖다가 예. 다들 썼잖아요. 예. 네.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청중들한테 한 건데 오보였단 말이죠. 예.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미국의 기사를 치매자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기사를 치매를 집어넣어서 기사를 만든 거는 33건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팩트 체크를 해서 허공에다 헛손질했다는 건 정치적인 공격이고 사실 그 뒤에 시민들이 있었다라고 네. 팩트 체크를 한 거는 5건 썼어요. 한국 언론이. 그러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을 치매 환자로 몰아갈 때는 한 33건. 아닙니다. 바로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5건.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언론이든지 일단은 존중을 하고 예. 예, 지켜보면서 정책과 정치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르몽드는 아마 한국에 있는 기자가 한국에서 이제 오가는 얘기들을 갖다 다 뭉쳐가지고 이제 예. 보냈겠죠. 그렇게 썼는데 그런 것도 항의해야죠. 예. 예, 맞습니다. 프랑스에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사랑 클럽 회원분들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응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 선생님의 말씀을 사실 들으면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게 정말 깊이도 있고 그리고 과거의 족적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87년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이제 리포트를 했던 고문은 사라져야 한다 그 리포트를 했던 그 주인공이시고 그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하지만 예. 그 이전에 그 87년에 만약에 그 권력에게 밉보이는 기사를 썼거나 그러면 당시 언론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그때 CBS 예상되는 진짜 힘들었잖아요. 불이익. 땡전 뉴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들이 또 사실은 뭐 진짜 전두환을 존경해서라기보다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요즘의 언론인들이 하는 행태하고 그쵸. 크게 네. 다르진 않을 것 근데 같아요. 뭐 이제 그 기사를 맨 처음에 땡전을 썼을 때는 아무튼 너 저 어린이 프로그램 하고 있어. 뭐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하러 갔고 그때 한겨레 신문 사장을 했던 고이범 선배는 문제가 돼갖고 같이 문제가 됐지만 당신은 서울에 오질 마. 서울 저는 그래도 서울에 있어도 네. 돼. 나는 어린이 프로 하면 네, 어린이 프로 하면서 서울에 있었는데 고이범 선배는 뭐 제주 시장 하시고 지금은 이제 나오셨지만 당신은 서울에 있지 마. 유배를 그럼 어디가 된 있어요? 그걸 나한테 왜 묻나? 어머.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나한테 왜 묻나? 그래서 결국은 합의된 사안은 전국에 있는 그 성지 신앙의 성지들을 돌면서 네. 성지 순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팽돌 돌다가 주말에 잠깐 와가지고 편집하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그래서 서울에 오지 마가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어기고 그냥 나는 저항하겠다 그러면 무슨 불이익이? 어길 수가 없는 것이 예. 그때 CBS는 45억의 광고가 있었는데 1년에 네. 연중 45억인데 45억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광고 80년 금지했으니까. 언론 통폐합으로. 그러니까 연간 예산 45억인데 45억이 없어졌으니까 예. 이제 헌금으로 교회 겨우겨우 헌금. 이제 네. 연명을 하는 건데 불쌍하니까 45억 가져가고 3억을 주기로 했어요. 오. 그 언론 공익 자금이라고 해서 예. 그 3억이 직원들한테는 보너스예요. 오. 근데 기사가 이렇게 나가면 네. 갑자기 스톱돼 버려. 줄 때가 지났는데 안 줘. 뭐 계산해 볼 게 있다는 둥, 뭐 따져 볼 게 있다는 둥 하면서 그러면 직원들은 이제 보너스를 못 받고 자 요번에는 또 저 기자가 쓴 것 때문에 안 나온다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 사내에서 눈총 받고 너무 근데 힘들지. 뭐 설마 동료들이 그렇게 쳐다보진 않았지만 스스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뒤통수가 계속 그쵸. 따갑죠. 네. 예.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톱되죠. 예, 스톱되죠. 그래서 그때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성우실에 근무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좀만 더 있었으면 내가 김영민 이사장을 능가하는 성대묘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성우실에 그 한석규 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규 씨는 곧 직전에 나갔고 그다음에 나한일 씨도 곧 직전에 나갔고 나한일 씨도. 네. 오. 그래서 못 만났어요. 가끔 놀러 오면 만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도용구 씨라고 이제 가끔 보면 뭐 예. 요새 유명한 분들을
그 정도. 그래서 근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예. 낙엽 밟는 소리 빨리 준비해. 그러면 카세트 테이프 뽑아가지고 예. 버석 이런 거 하고. 문 열고 닫고 이런 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그 전에 땡전 뉴스 관련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어떤 분이 전화 연결을 했는데 생방송 중에 뭐 그 한국의 언론 전두환을 빨아주는 땡전 뉴스를 막 비난하면서 전두환으로 시작해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뉴스 이게 방송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한마디로 그때 방송으로 그렇게 나가니 그래서 그 녹음한 테이프를 선배님 그때 자르신 거죠? 근데 그 연결을 해서 아무튼 그럼 이순자 전두환까지만 얘기를 하십시오라고 네. 했는데 그 양반이 오바를 해갖고 전두환 정권은 곧 패망할 거라고 그 얘기가 용기를 내자고 아. 이렇게 또 한마디를 또 덧붙이시는 바람에 와. 연결 당사자인 저는 전두환 이순자까지만 하십시다 했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테이블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네. 뭐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끝나는 이따위 땡- 뉴스를 이따위 얘기하겠다니까 뉴스. 네.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연결이 되니까 전두환 정권은 곧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냐하면 그때가 언론 특집이라 그 얘기는 네. 나가야겠더라고 땡전 뉴스 얘기는 네. 언론 특집이니까.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오바해서 한 말씀 더 하셨고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그래서 동시녹음을 항상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동시녹음한 테이프 그걸 이렇게 살짝 가위로 잘랐죠. 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살짝 이어붙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했는데 바로 텔렉스가 딱 그런데 어. 땡땡땡으로 시작해서 세모로 끝나는 그 부분 네. 제출하시오. 바로 제출. 어. 근데 갔더니 청소 아줌마가 벌써 버렸어. 근데 그 버린다는 것도 의미가 지금하고 달라요. 각 층마다 조그만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휙 쓰레기를 던지면 지하 쓰레기 창으로 다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자동으로. 예전에 우리 저 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할 때. 예. 그렇죠. 10층에서 벌써 지하 1층으로 떨어져 내려간 거예요. 그 테이프가 테이프가 요만한 테이프 길이 요만한. 그러니까 테이프가 무슨 꽉에 있는 테이프가 아니라 그 진짜 말 그대로 그러나 그- 실이죠, 실. 굵은 네. 실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들 후레쉬를 들고 지하 쓰레기장을 막 근데 그래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맨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뒤지다가 찾았어요. 또 청와대로 보낼 거니까 소중하게 닦아가지고 아. 다시 아이고. 붙여서 네.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뭐 실어 갔으면은 증거 인멸이 되는 거야.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집에다가는 이제 손바지 저고리를 준비해라. 내일은 며칠은 가서 맞고 그다음에 며칠은 맞고 며칠은 이제 경찰 조사 받고 왜냐하면 대개 남산에서 맞고 경찰로 와서 조사 받고 그다음에 구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남산에 가서 혼나고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다 꺾어버리고 경찰 가서 조사받고 처벌받는.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 걸릴 텐데 네. 그냥 손바지 저고리나 준비해 놓고 사실은 나중에 들어오면 되니까 나중에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다음 날 방송이 없는 곳으로 다 보내시오.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죠. 네. 방송이 없는 곳, 총무부 이런 데로. 그 저는 성우실로 그래서 간 거죠. 근데 성우실이 잘 모르더라고요. 성우실이 방송하는 데인 줄을 잘 모르더라고 저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그랬는데 예. 성우실에서 이렇게 낙엽 밟는 소리만 계속 하다가 예. 갑자기 이렇게 부르더니 젊은 나이에 이렇게만 보낼 수는 없지 않냐.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래? 예. 30분짜리 너한테 맡길게. 근데 그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이름 기억합니다. 예. 그래갖고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좀 맡았어요. 예. 신났죠. 네. 드디어 이제 성우실에서도 좀 벗어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다루는 것이 진짜 고문당하는 사람들, 뭐 철거민, 아이고. 예, 그다음에 쫓겨나는 노점상들, 뭐 장애인 문제 이런 것들. 반성을 안 했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주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PD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니까. 네네. 수위가 좀 높았던 모양이에요. 양지훈 씨를 예. 양지훈 씨가
그때는 성우. 성우로서 뭐 최고봉이죠. 그렇죠. 배한성 선생하고. 예. 양지훈 씨가 담당 성우예요. 예. 어느 날 막 읽다가 어느 날은 울고 막 분에 못 이겨서 우는 거지. 아, 양지훈 선생님. 예. 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떤 날은 우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다시 나와갖고 이걸 방송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뭐 잡혀가지고 감금도 당해보고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나가죠. 아, 누가 감금을 당했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목동. 왜냐하면 목동은 그때 서울 시내에서 살다가 쫓겨난 철거민들이 굴을 파고 네. 움막을 짓고 살고 있던 맞아요. 곳이거든요. 예. 예. 버스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예. 비가 오면은 완전히 진흙밭이고 그렇지. 뻘밭이 되고 예.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거기에다 도시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또 쫓아내는 거니까 서울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저쪽 소사 이런 데로 또 쫓겨나죠. 거기 가서 아, 또 굴을 파죠. 부천소사. 아. 네, 거기 가서 또 굴을 파죠. 예. 일부는 또 암사 뭐 이런 데 또 가고 부천 다 그런 땅입니다. 근데 목동에서 이제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는데 그 주민을 만나려면 근처에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 들어가서 주민들도 주모자들은 잡히면 안 되니까 점조직으로 연락을 몇 번 해갖고 겨우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뭐 감금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거기가 어디죠?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대우 그 뒤에가 힐튼 네. 거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빈민촌이었죠. 맞습니다. 거기가 예. 빈민촌이었죠. 거기가 이제 또 강제 철거. 그래서 그쪽을 하다가 정치권이 심어놓은 뿌락치들한테 이제 걸렸죠. 그래서 테이프를 다 뺏기고 녹음한 거 다 지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감금당했다가 풀려난다든가. 얼마나 그러면 이제 나가셨던 거예요, 감금을? 한 대여섯 시간 당한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또 밤에 부끄러워서 다시 가서 이제 예. 다시 취재도 하고 뭐 이런. 반성이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삼도한테 이런 그러니까. 방송이 어디 있었어? 이거 여러분 거의 상상이나 정말 하셨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고 그때 목숨 이제 얼마?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때 환경과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지도새도 모르게 기자들은 끌고 가가지고 네, 너무너무 처리해버리죠. 편하게 기사 쓰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제일 부러운 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어.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변호사가 이런 일에 관여할 일이 없거든요. 어. 이게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내가 좋게 본 것도 물론 마지막 끝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가 지역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걸 떠맡고 나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어떻게 거죠. 보면 그 검도 계속하신 게 생존을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한 가지 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우려스러운 지점이 뭐냐면 우리 변상욱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기자 활동을 하시던 그 당시에는 소위 그 신군부 군사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식했어요. 데려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패고 입막음하고 그게 너무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군사 정권이었죠. 근데 이게 검찰 정권은 이 사람들은 세련된 법 기술자들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무작정 데려다가 패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문하고 그렇게 무식하지 않게 언론을 이용해서 엄프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물론 죄도 없지만 얼마든지 법기술자들 그렇게 많이 우려들 하고 있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비춰지게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다. 언론을 이용해서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 우려들을 하시지만 예. 저는 또 뭐 긍정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노출시켜서 여론화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예. 예를 들면 뭐 주술의 문제라든가 법사님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약에 보도가 안 됐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시민 감시 하에 놓이게 되고 여론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뭐 국회도 있고 사법부도 어느 정도는 뭐 존재하고 있는 거고 네. 다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뉴이자를 봤는데 봤을 때 예.
그 천공 스승 얘기 나왔을 때 기자가 가가지고 천공하고 인터뷰도 하고 야 이게 진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현장성이 중요한데 안 가니까 가면 만나주는데 왜 안 가느냐. 글쎄 말이야. 아니 근데 그 뉴스가 있는 저녁은 이 YTN하고 좀 다른 방송,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좀 많이 또 차이가 느껴지고 그런데 이 제작 시스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24시간 전달하는 채널이니까 네. 보도국이 일단 다수를 차지해서 뉴스를 계속 생산해 내야 되고 네. 거기에 이제 따로 제작국이라는 게 있어서 제작국은 약간의 보도 시사가 아닌 교양성 있는 것들을 이제 PD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그 두 개를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네. 그 MC를 이제 제가 맡게 된 거고 그러니까 소속은 제작국 소속인 거죠. 그 제작국에 보도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의지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모이고 이렇게 해갖고 제작국 소속으로 이제 뉴이저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 훨씬 더 이제 스토리텔링도 많이 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도국에 있는 기자들은 계속 24시간 뉴스를 메꿔야 되니까 시간을 못 내는데 제작국 기자들은 피디들과 함께 현장 취재도 좀 다니고 네. 심지어는 앵커도 현장에 갔다 오라 그래서 앵커가 가서 현장에서 찍어오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하니까 시스템이 달랐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저는 좀 이렇게 유심히 봤던 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경향신문의 강진구 선배 같은 사람들 기자 같은 분들이 이제 원래 집을 떠나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면 그거를 또 YTN 유이처에서 받아주고 약간 이런 모양으로 가는 거죠. 경향신문에 네. 쓰면 되는 걸. 네. 그런 네. 것들을 해서 아쉬운 거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게 융합이 이제 더 진전이 되면은 예, 이쪽에서 뭔가 잡았어. 그러면은 보도 기자들이 대거 동원돼 가지고 하는데 근데 24시간 뉴스를 계속 채워낸다는 게 정말 벅찬 작업이어서 기자들이 몸 빼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신히 메꿨습니다. 그 뉴스 제작에 있어서 그 압박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 그냥 뉴이저를 상대로 뭐 수시로 뭐 방문을 해가지고 막 아니 근데 그때 한번 그 소송이었나요? 소송 한번 걸리셨죠? 네. 문중이였나요? 그때? 예. 네, 근데 이제 아유 괜찮으세요라고 했더니 그렇게 모니터링 했을 텐데 이것밖에 안 나온 거 보니 내가 정말 잘했나? 너무 너무 아까 야단친 중립성을 지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작부터 끝까지를 갖다가 그냥 그 모든 말을 다 분석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결국 딱 하나 잡아낸 게 아이고 그럼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런 간절한 소망을 방송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나? 그래서 고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심의위원회 자체 심의 그다음에 방송 심의 다 네. 무혐의로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네. 고소장은 남아 있어서 나중에 경찰에서 오라고는 네. 하겠네요. 네. 그러나 뭐 그거- 심의 결과 나온 걸 보여드리면 되니까. 아니 그런 게 언론 탄압입니다. 아니, 전체 예를 들어서 맥락을 봐야지. 아니 방송에 대해서 뭐 항의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방송에다 항의를 해야지. 공당이 말이야 이거를 고발을 하고 말이죠. 근데 형사 사실은 고발을 하고 뭐- 그러면 위축을 느끼지 않겠어요? 위축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언론의 그 탄압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귀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애쓰잖아요. 아 그럼 더 귀여워졌어야 되는데 왜 아직 그래라 했다가 예. 했다간 것과 비슷한 느낌. 네. 아무튼 뭐 국어 듣기 평가의 정치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꼭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고소하면은 본인도 약간 위압을 느끼겠지만 위축될 지켜보는 거다. 다른 언론들도 그렇죠. 효과가 좀 아니 있겠지.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문제 나왔을 때 그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그렇게 대놓고 비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인사가 전화해서 항의를 했대요. 그 방송사 출신의 그 기자가. 그걸 가지고는 무슨 언론 탄압이니 뭐 언론 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뭐 성명을 내고 아니 근데 이거야말로 뉴이저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드러내놓고 짓밟겠다라는 의지 아니었나? 왜 이렇게 대접이 다르죠? 그때 YTN 구성원들도 아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고 뭐 반박 성명도 내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난 성명도 내고 해서 사실 내부에서는 조용하고 평온했는데 밖에서 쳐다보시기에는 야 엄청난 공격을 받고 뭐 지금 피 터지는 전쟁이 아니 근데 그거는 워낙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항상 투쟁이었으니까 이까짓 걸 이렇게 보셔서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저 다른 기자들은
변상욱 선배 정도의 어떤 연조와 또 이런 그동안의 언론 운동의 네. 경력으로 보자면 그냥 애교로 보이실 수 그쵸, 있겠지만은 그 구성원들 중에는 진짜 뭐가 가족으로부터 그래서 또 안부 전화도 그분들이- 받고 뭐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또 그분들이 그래서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네, 그런 생각. 뭐 말씀하신 대로 제일 그래도 항상 이렇게 비난과 저주의 댓글이 많으니까 뭐 그건 뭐 김희사상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그거 읽는 것도 꽤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네, 그것도 열심히 읽다 보면 네. 아 이분은 저쪽에서 저거 활동하시던 분인데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좀 순해지셨네라든가 아 이분은 새로 오신 분이네. 새로 오신 분이네. 왜? 이분은 저 뭐 어떤 땡땡땡 종교 집단에서 오셨군 뭐 아.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죠. 보고 다 꿰고 있습니다. 원자력 이번에 그 할 곳. 뭐 그런 곳에서 네. 근데 사실은 세상의 중심은 아픈 데예요. 네. 자기 몸에서 중심은 아픈 데죠. 여러분 발톱 까지면 뭐 하루 종일 발톱만 신경 쓰는 거죠. 예, 누구든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겪고 있는 사람이 절박하고 절실해요. 김디모데 목사한테 늘 고마운 게 스텔라 데이지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네.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들의 아픔은 대신할 수도 없고 그 맞아요. 100분의 1도 참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아픈 사람도 그 사람이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펄떡 뛰면은 거기가 제일 아픈 거예요. 국민의힘이 펄쩍 됐다 그러면 괜히 미안하게도 아픈 데를 건드린 거지. 뭐 그런 그분들은 좀 깨병 같습니다. 아니 뭐 그건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어느 정당이든지 갑자기 발끈하면은 아픈 데를 다친 거고 또 악플 다는 분들도 아픈 거야. 요번에 정말 이겨보고 싶은데 저 친구가 저렇게 나가면 이거 불리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옳다 틀리다의 기사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이 기사의 영향이 우리 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로 그 기사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시니까 좀 서운하긴 하지만 아픈 부분이죠. 네. 그 이제 그 검찰 왕국이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시민들이 이제 집단지성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또 검찰 앞에 가서 촛불도 켜는 세상에 뭘 걱정을? 아니 근데 이제 그 이제 교묘하게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해서 괴롭히고 또 흔들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게 또 누군가에게 그 가해진 그런 폭력인데 다른 사람들이 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움츠러들고 그들은 많은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고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크게 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목사님들 앞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전도사입니다. 전도. 저 우습게 보셔도 됩니다. 이쪽 보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그 여긴 도사시고. 시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예. 카이로스 시계는 그냥 시계가 도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쏟아붓는 열정과 희생과 피땀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계거든요. 만약에 뭐 검찰 공화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진짜 가시화되면서 누가 피 흘리고 한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위한 시계가 드디어 돌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런 희생과 저항과 투쟁들이 있어야 그 시계가 돌아가는데 없이 편히 살면 시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또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을 일이니까 그건 제 숙명으로 알고요. 이렇게 하면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다 그렇게. 신천지 전문가신데 신천지가 지금 아주 드러내놓고 공개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뭐 신문에다 광고도 하고 뭐 저 거리마다 그 뭐 플래카드도 걸고 그러는데. 참 누가 코로나 시국 초창기였을 때는 감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오늘 시간 많잖아. 정치하고 종교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저의 사실은 소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종교적인 영성과 저널리즘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를 고민했는데 종교와 정치의 공통점은
항상 갖고 있는 주술이 있어. 주술. 예. 주술. 지옥 갈 거야. 맨 처음에 써본 건 이거죠. 네. 그렇죠. 공포. 네. 지옥 갈 거만 갖고는 잘 요즘도 많이 안 저한테 먹히니까 써먹으세요. 천당 갈 수 있어. 근데 너무 먼 미래야. 아니야. 천당 가기 전에도 잘 살 수 있어. 복 받을 4분의 2박자 축복이라는 게 있어갖고 현실에서 실컷 누리고 아들 딸 잘 되다가 천당 가는 거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현실 속에서의 축복 강조하는 성공주의 신학이 이제 네. 등장을 하죠. 이게 정치와 주술인데 그 주술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네. 깨지죠. 이제 성도들도 이제는 뭐 금방 교회 주술 다 눈치채는 거고. 네. 그러면 결국 종교의 주술이 깨질 때 종교가 취하는 행동은 뭐냐면 정치에서 수단과 의제를 갖고 와버려. 그게 예를 들면 무슬림, 이슬람의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평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공성의 문제. 네. 혐오 대상을 중국과 찾아서 손을 잡은 좌파 공산당 언론이라든가 청와대에도 한 70명은 뭐 빨갱이들이 질비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가 쓰는 걸 같은 주술의 방법을 종교하고 묶어버리죠. 정치는 좋아요. 왜냐하면 힘만 갖고 정권이 유지되진 않거든.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화 정신적 작업을 종교가 맡아주니까 좋죠. 그래서 이번에 그게 이제 희미하게 드러난 것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 때의 얘기고 그게 보다 본격화된 거지. 교회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정치의 의제를 더 확 갖고 와서 큰 교회 목사들이 매달린 거예요. 매달리려면 개신교 신자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법사님 쪽 사람들한테 매달려가지고 개신교 목사들이 이번에 부활절 예배도 뭐 또는 극동방송에서 한 찬양 예배도 뭔가 주술이 깨지고 주술을 잃어버린 종교가 정치의 주술을 가하고 어떻게든 묶여보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쓸데없는 얘기가 되지만 이게 주술이 깨졌을 때 그것을 합리적인 지성에 의해서 발전시키면 종교개혁이나 르네상스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주술을 잘 가다듬어 갖고 정치하고 싹 묶어 갖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일본의 신도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네. 천황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다 주술을 입히고 이걸 갖다가 일당 독재가 넘겨받아 가지고 버무려 가지고 국민들을 계속 현혹시키면서 오로지 자민당 하나만 계속 권력을 유지해가는. 네. 또는 이제 이게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작동되면 미국의 트럼프처럼 보수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잠겨져 있다가 선거 때만 팡 튀어나와서 도와주고 또 들어가고 이러는 스타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걱정됐던 거는 이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종교적 주술과 정치 주술의 이 교착이 한국 사회를 좋은 데로 데려갈 거냐 나쁜 데로 데려갈 거냐 한국 교회를 실패로 데려갈 거냐 성공으로 데려갈 거냐 이 고민을 해서 나서서 막고 치고 했던 건데 결국 뭐 다 안 된 셈이 돼버렸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결과물이 이제 빤스교가 된 거예요. 그거의 한계를 지성적으로 극복해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 벙커원과 평안함과 그죠. 그 양반은 아직도 약간 주술이 먹힌다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청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세계 개신교의 신도 신사처럼 그래서 여기 와서 신사 참배하도록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주술을 깨는 작업과 그 주술에서 깨어 나와서 그럼 도대체 어딜 가라는 말이야? 라고 헤매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모이고 하는 그 광야의 한 가운데에 이제 평안함부가 서 있는 거죠. 굉장히 저희가 갑자기 책임이 막 책임감이 더 커지네요. 근데 네.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종교와 정치가 만나는데 밀실에서 항상 만나거든. 청와대로 오시라고 그래갖고 슬쩍 밥 먹으면서. 제가 한번 밀실에 쳐들어갔다가 아니면 뭐 땡땡 방송에서 뭐 조찬 있으니까 그리로 오십시오. 밀실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종교가 정치를 만난다고 핑계만 대고 교권과 정치 권력이 만나는. 그렇죠. 근데 사실 종교와 정치는 아까 얘기한 절박한 현장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민생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민생 현장에서는 안 만나고 민생 현장은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막 겨우 챙기고 위에서는 교권과 정권이 만나가지고 자기들의 상할 길을 도모하고
그런 거죠. 네. 지방선거 잘해야 됩니다. 네. 지방선거가 바로 그 절박한 현장인데 예. 거기서부터 민주주의의 시작인데 근데 대개는 중앙 정치 무대에 예속돼 있어가지고 정권 교체의 연장이라는 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겠죠. 뭐.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 있구나. 또 예. 평화남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선생님 그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신 길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정말 그 신앙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시다 못해 진짜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저는 서리 집사도 아니어서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 그 회의록에 명단에 다 들어가죠. 올 서리 집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예. 아니, 근데 목사님도 되려고 한번 생각도 해보셨잖아요. 서울신대를 갈 뻔은 했지. 네, 그러나 새벽기도 싫어서 가셨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나도 대통령에 제일 가능성이 있던 인물 중에 하나야. 목사가 될 뻔한 네. 목사가 되려고 했던 뭐 이런. 목사가 꿈이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으신 거를 제가 항상 알고 있는데 이 방송 보시는 또 개신교인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정치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어떤 종교인이 돼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냥 뭐 해주셨으면 목사님 좋겠습니다. 말씀이면은 그 네.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심지어 목사님이 저 선택하는 후보면은 뭐 하나님이 선택한 후보로 알고 그러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을 막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그거 아무튼 정치는 기독교인의 상당히 고매한 소명입니다. 예. 고매한 소명.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는 항상 누구를 구보 살피고 계신가를 본다면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그것에 대한 타겟책을 고민하는 게 그게 교회의 소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건 모두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가 쥐고 있어요. 돈도 쥐고 행정 사무도 쥐고 있고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날 경로를 쥐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때 명백하게 보셨잖아요. 돈 안 풀면은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갖고 있는 돈,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돈 풀어야 되고 살 길을 열어줘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 고매한 소명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주술입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예배당에서 기도한다고 해결되면은 세계가 평화롭지. 그게 아니거든요. 예. 기도는 발로 해야 되고 고통의 뿌리에 가 닿아야 돼. 네. 민중이 왜 고통당하고 힘든지 그걸 찾아내고 그 뿌리에 기도가 가서 닿아야만 거기서 크리스찬의 사도된 제자된 도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아멘. 항상 예. 자 나라가 위태롭답니다. 오늘은 어느 호텔 조찬 기도장에서 자 정치가 어지럽답니다. 구국기도에 모이겠습니다. 맨날 그 호텔에서 호텔에서 모이세요. 이게 가짜입니다. 이건 주술이에요. 네, 네. 주술에서 벗어나십시오, 목사님들. 네, 이거 네, 정말 참. 제가 곧 또 쳐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 현상욱 선배님 이제 뭐 하세요? 이제 앞으로 오늘 뉴이처 끝나면은 평안하면 면회 편집장 하신다고 일단 글쓰기에 대한 책을 하나 마무리 지어야겠다. 좋습니다. 예. 논술과 기자들의 기사와 예. 그다음에 리포트,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에세이 뭘 쓰든 간에 글 쓰는 법을 강의만 할 게 아니라 하나 뭉쳐. 제가 뭐 그 사실 뭐 기자들한테 저널리스트들한테 아무 영향력이 없으니까 선배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기회주의의 옷을 벗어라 이 메시지로 네. 한번 좀 그런 존경받는 언론인으로서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젊은 언론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기회주의야, 기회주의. 그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이 어딘가, 나한테 손해가 안 되는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천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자들은 이제는 스스로 저항하고 질문하고 따지고 들 줄 알아야 되고 권지원 팀장이 한 절반만 해도 되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저기 호신 도구를 지급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이거 다시 팔았죠. 왜 파란 거를? 아니, 전 제가 나 이게 정말. 호신술을 제가 익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네. 그다음에 데스크들 공부 안 하는 문제, 논설위원들 공부 안 하는 문제. 데스크들은 왜 공부를 안 합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없죠. 뭐 자기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만 챙겨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괜히 골치 아프게. 그리고 그래서
데스크들하고 논설위원들 공부 좀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신문을 얼마나 보십니까 하는데 제 즐겨찾기 한 80개 정도가 등록돼 있거든요. 근데 매일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어서 들어가다 보면 한 4, 50개 들어가는데 그 인터뷰 끝나고 내가 뻥을 친 거 아닐까 너무? 그 다시 들어가서 사무실에 와서 세봤어. 그러니까 80개가 아니고 90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꼭 읽어야 될 것들을 예를 들면 뭐 교수 신문은 꼭 읽어라. 그래도 교수님들이 자기 에센스를 얘기하는 거고 전자신문 꼭 읽어라. 특히 데스크들 논설위원. 왜냐하면 나도 전자신문 들어가면 모르는 이야기가 90%는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또는 뭐 장애인 신문이나 비마이너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신문, 노동자 신문, 농민 신문 각 전문지들 좀 열심히 읽고 지방지도 좀 가끔 지방신문 들어가서 보고 지역의 삶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뭐 공부라는 게 뭐 따로 뭐 대학원 등록해가지고 거기서 사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한 90개 되는 신문들 전문 신문들을 접속해서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죠. 사랑이고. 네. 그렇게 하고 페이북을 열고 해서 SNS나 이런 거에 뜨는 이제 답글들을 읽으면 연결이 되는데 답글을 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것들을 막 쓰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 겉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기회주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좀 기회주의 도와주십시오. 네.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한 지방선거 그리고 언론 그 역할을 저희 공명선거 감시단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를 후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하나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179-9100-413604 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정말 이 땅의 공명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함께해 주시고요. 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변상욱 선배님 파이팅 하시고 잘 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이제 부자라면은 그 선배님께 좀 언론사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아유 정말 83년 CBS 입사하시고 오늘까지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근하셨습니다. 정말. 아이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나 또 우리 변상욱 저널리즘은 어디서든 꼭 변상욱 기자가 아니더라도 그 후배들 또 따르는 많은 이 지각 있는 언론인들을 통해서 계속 꼽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